안녕하세요. 잘들 지내고 있나? 현대문학 입문 네 번째 시간. 오늘은 내 공부방에서 녹화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가 여러 개예요. 에, 내 얼굴이 잘 안 보인다고? 신비주의 전략입니다. 출석부터 불러야 되나? 김은수, 남기찬, 기찬이, 이태경. 태경이란 이름은 2학년에도 있는데 19학번에도 있는데 내가 좀 헷갈렸어요. 임시현, 구윤정, 권민선, 민선이라는 이름도 흔하지. 권영현, 한 4, 5년 전에 졸업한 여러분 선배 중에 권영현이란 아주 그 독특한 캐릭터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권태욱, 태욱이란 친구는 김태욱이란 친구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이름이 흔하지? 이 친구는 ROTC로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김미현, 김소연, 김예림, 예림 씨가 글을 잘 써요. 김유리, 어디 갔나 이 학생들? 김진우, 김유리, 김진우 어디 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문주은, 문지민, 우리 지민이 씨도 내가 글을 못 봤는데 잘 찾아보세요. 박리나, 박상현, 박영채,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박영채, 박채연, 대답 크게 안 할래? 박채연, 성재현, 손예린, 손예린은 영화배우 이름인가? 아닌가? 송영석, 아주 예스러운 이름입니다. 영석이 우리 뒷집 형 이름이 영석이었어요. 신희연, 유도영, 유아린, 가수 이름인가 유아린? 윤나현, 이건, 이민성이구나. 한민성이라고 졸업한 친구 중에 지금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둘러앉은 밥상이라고 아주 멋진 친구였습니다. 이서현, 이승호, 이승호는 소설 쓰는 내 친구 이름입니다. 필명은 달라요. 이찬욱, 이찬욱 감독 보고 이름을 지었나? 임연주, 장현민, 전유빈, 조한울, 이 한울이 아버님은 아마 대학 다닐 때 운동권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한울. 다른 이유일 수도 있고. 조현진, 지민석, 지예림, 진가은, 한지원. 지원 씨 두 번째 요양문 에세이가 요양문이 안 보여요. 확인해 보세요. 박예원, 유주연, 이한월, 한월 이름 크네요. 전수환, 윤수환이라고 우리 학교 출신의 기자가 있는데 아주 뛰어난 친구입니다. 정한, 안다은. 이 다은 씨는 왜 여기 와서 수업을 듣나? 20학번도 아닌데? 20학번 전용 수업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지 왔는지 모르겠네요. 이름 안 부르는 사람 없죠? 꼭 지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봅시다. 강의실에서 수업할 때는 출석 부르는 게 30분인데 출석 부르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여러분들 인생 얘기하고 이렇게 됐어요. 자,
강의실 한번 이런 쭉 둘러보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디 있나. 저 뒤에 블랙홀이 어딘가. 막 있다 그랬지? 시커멓게 뒤에 앉아있는 주로 남학생들. 긴장하세요. 내가 그 각 학번마다 블랙홀 멤버들을 한번 모을지도 몰라요. 자, 오늘은 계몽의 시대, 계몽의 문학 두 번째 시간, 이광수 무정입니다. 지난 시간은 무정을 읽기 위한 예비적인 작업, 문학의 가치를 얘기했었죠. 자, 오늘 무정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때요? 이게 나타나기 전환 기술을 쓴 거예요. 점점 기술이 놀라워지지?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이 뒤에 있는 뒷그림 있죠? 이 배경으로 놓여 있는 그림. 이건 무정의 단행본 표지입니다. 표지. 경성에서 나온 책이다. 신문관이라는 출판사 이름이 보일지 모르겠네. 무정이고 춘원 이광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보면 춘원하고 경성학교 영어교사 리영식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익숙하죠? 자, 줄거리를 보겠습니다. 이 소설 읽을 때는 인물 관계도 잘 그려야 하지만 줄거리도 작성을 잘해야 돼요. 맨날 네이버에 가서 이 따오는 줄거리를 활용하다 보면은 자기가 이 텍스트에 진입할 때 대단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줄거리를 재구성해서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내야 돼요. 물론 줄거리가 비슷할 수도 있지만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왜냐?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자, 몇 가지 빨간 글씨로 표시된 부분이 좀 주목해야 할 지점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무정 줄거리입니다. 경성학교 영어교사 리영식은 이랬죠? 자, 오늘도 필기 들어갑니다. 경성학교 영어교사. 예. 경성학교 영어교사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경성학교가 주로 1본인을 위한 학교였어요. 이땐 경성고등보통학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등 교육 과정을 담당했습니다. 우리 교육은 크게 셋으로 나눕니다.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물론 유아교육도 있지만 크게 셋으로 나눠요. 초등교육은 우리를 얘기한 초등학교, 중등교육은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고등교육은 대학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등교육,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합친 학교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니는. 고등학교 7학년제, 6학년제 이런 학제들이 있죠. 그걸 떠올리면 됩니다. 경성학교 영어교사라는 거죠. 교사. 그중에 영어교사. 참 영어 대단하죠. 이 혈연우에서도 우리 김홍련과 구완서가 영어로 대화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영어 컴플렉스가 오랫동안 지속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 영어는 근대 문명의 표상이에요. 표상. 교사는 계몽의 주체. 우리 배웠지 지난 시간에 계몽의 주체로서 교사가 딱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경성학교 영어교사 이영식은 김장로의 딸 선영의 가정교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김장로. 이 장로라는 말 주목해요. 장로. 장로가 뭐겠나? 이것도 다 뒤에서 볼 거예요. 무슨 색깔로 해야 예쁠까? 장로이지, 장로? 장로. 이 장로는 기독교와 관련돼 있지? 물론 장로라는 말이 한자로 쓰면은 이래요. 장로란 말이 장로 이렇게 쓰면은 두 번째 거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어른 이런 뜻이에요. 어른. 근데 지금은 교회에서 주로 일을 맡아보는 사람으로 이렇게 쓰죠. 이게 번역한 말인데 장로라고 번역을 했어요. 김장로는 어떻게 됐든 교회와 관련된 인물입니다. 그지? 이 교회와 관련된 인물이에요. 그러면 교회 하면 여기 기독교 교회를 얘기하겠죠? 그러면 기독교 교회와 관련된 인물이다.
그러면 기독교, 서양, 근대, 서구, 문명 쭉 연상이 되지? 그걸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돼요. 이게 뭐 이형식은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긴 하지만은 김장로라는 이름 속에 서구적 가치, 문명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되겠지. 근대화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말과 근대화는 늘 이렇게 맞물려 갑니다. 이것도 긴 얘기가 필요한데 짧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김장로의 딸이에요. 네. 돈 많은 부잣집 교회 장로의 딸. 자, 이 과연 무엇인지 잘 보세요. 여기에 가정교사를 겸하고 있다. 이 가정교사도 상당히 흥미진진한데, 이 가정교사와 관련해서는 가정교사와 입신 출세, 입신 출세란 말도 많이 얘기를 할 텐데요. 이 입신 출세가 이 근대인들에게는 하나의 대표적인 욕망의 핵심이 돼요. 입신 출세한다. 우리 신분이라는 게 이제 귀속 신분에서 획득 신분으로 바뀌었다 그랬지. 기억하지? 이제는 자기의 실력에 의해서 출세를 해야 되는데 출세 방법 중에 하나가 부잣집 또는 이 상류층 가정교사가 돼서 출세의 길을 달리는 건데, 이 가정교사를 통해서 출세의 길을 모색한 대표적인 그 인물을 그린 작품이 스탕달의 적과 흑이에요. 뭐라고?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딱 그 나와야 되는데, 적과 흑이라는 소설입니다. 스탕달 적과 흑이라는 소설을 여러분들이 읽어 봐야 돼. 이러면 안 읽지. 제발 읽어. 좀 무식하다 소리 안 들으려면은. 여기 줄리앙이라는 친구가 레날 시장, 그 시장의 가정교사가 되죠. 시장 자녀에 하면서 점점 파리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나폴레옹 컴플렉스라고도 해요. 이런 얘기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 나폴레옹 컴플렉스 이런 말 쓰는데 잘 들어야 돼. 이런 것들 잘 기억해야 돼요. 나폴레옹이 누군가? 코르시카 섬의 이 촌놈이었지. 그런데 프랑스 혁명 전쟁 과정에서 이 공을 세우면서 승승장구 하잖아. 그러다가 일약 황제 자리까지 오르지. 그 이전에 부르봉 왕조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신흥 귀족, 신흥 왕족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촌놈이 황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의 근대인에게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아무리 못난 놈이라도 황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나폴레옹 컴플렉스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 근데 이 나폴레옹은 그야말로 근대인들의 영웅입니다. 누군가 근대하고 현대하고 차이가 뭐냐라고 질문했었는데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모던의 번역어입니다. 근대, 현대는 다 달라요. 쓰는 용법이 다른데 모던이어서 근대와 현대를 나는 함께 씁니다. 그리고 컨템포러리 할 때는 당대, 지금 여기인데 지금 여기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다 근대죠. 근대를 언제까지 설정할 것이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답글로 단 그 댓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이 근대인이나 현대인들에게 이 어떤 출세의 길을 보여주는 출세 욕망의 길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나폴레옹이었고, 그 나폴레옹을 따라잡고자 하는 근대인들의 욕망, 그 핵심을 나폴레옹 컴플렉스라고 해요. 고아였던 이형식도 이 나폴레옹 컴플렉스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았죠. 우리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만은 이 적과 흑이 바로 나폴레옹 컴플렉스를 소설화한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19세기 후반에 나왔죠. 1870년 요 얼음입니다. 60년 요 얼음입니다.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자, 김장로의 딸 선영의 가정교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늘 어느 날이 문제지. 어느 날 갑자기. 이 어느 날 갑자기가 대단히 중요해요. 소설에서는. 이 어느 날 누구야? 수환 씨는, 전수환은 전화를 받았다. 전화해서 어떤 얘기가 오갔다 할 때 어느 날 전화를 받았다
하는 순간 전화를 받기 전과 후에 전수와는 같은 인간일까 아닐까? 전혀 다른 인간이 됩니다. 서사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하게 되죠. 이 카프카의 걸작 변신이라는 작품이 있지. 어느 날 잠에서 깨어보니 그레고로 잠자는 흉측한 벌레로 바뀌어 있었다. 이러지 어느 날 갑자기 돌연 이런 우연적인 계기들이 삶의 모습들을 완전히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날 이형식은 은인의 딸이자 정혼자인 영채가 자신을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는다. 어느 날 잘 나가고 있었지. 경성학교 영어교사 하면서 김장로의 딸 선영의 가정교사를 하고 있고, 이게 전반부잖아요. 잘 출세를 꿈꾸고 있는데 어느 날 하필 또 은인의 딸이야. 그냥 딸도 아니고 또 정혼자였어요. 어쩌면 좋아. 근데 영채가 찾아왔어요. 영채씨 자꾸 찾아가지 마세요. 박영채씨. 여기서 이 딜레마가 시작될 수밖에 없겠지. 이게 고민의 핵심이에요. 때는 잘 구성된 작품이죠. 맨 앞에 지금 1, 2, 3장 쭉 보세요. 신우선을 만나고 이런 장면들 쭉 있죠. 뭐 엔게지먼트라도 했나 이런 얘기 나오지. 뭐 약혼이라도 했냐는 이런 얘기 나오고 다 복선들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그 하숙집에 은인의 딸이자 이 박진사라고 그랬지. 은인의 딸, 이 박진사의 딸이자 정혼자인 영채가 찾아온단 말이야. 어쩌면 좋으냐고. 어쩌면 이 고전 문학에서는 이거 혼사 장애 모티프 이런 말을 쓰는데 들어봤나 이런 거? 자, 하나씩 안 들어봐도 괜찮아요. 하나씩 배우면 되니까. 내가 이렇게 착해졌어요. 모르면 맨날 혼냈는데 무식하다고. 요즘은 이 성인이 돼서 이렇게 함부로 못합니다. 함부로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해요. 여러분들 토끼 같은 눈이 눈물 그렁그렁한 토끼 같은 눈이 애처로워서 잘 못하는데, 이런 거 들어봤나? 혼사장애 구조 이런 거 들어봤어요? 고전문학에서 주로 얘기를 하는데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삼각관계입니다. 삼각관계. 누군가 둘이 사랑하는데 누가 끼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춘향이와 이도령이 사랑하는데 변사또가 끼어들어서 장애 요인이 되죠. 이게 서사를 이끌어가는 핵심이 돼요. 늘 이 연애 소설은, 사랑의 소설은 혼사장애 구조가 개입합니다. 그리고 삼각관계를 통해서 흔들리게 되죠. 이게 무정도 역시 예외가 아니에요. 영채는 이제 영채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다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이 무정을 박영채 전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영채를 주인공으로 하면 다른 텍스트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상력을 한번 측정해보자. 무정 동사인가 형용사인가? 무정. 동사가 형용사예요. 무정하면 얘기를 해. 괜찮으니까. 무정. 무정하다. 무정한 사람 이러잖아. 그죠? 이게 정의 문제니까 형용사지. 그죠? 형용사. 형용사 중에서도 우리는 그 어떤 색깔이나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있고, 사람의 감정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있고 그래요. 감정과 관련된 형용사입니다. 그럼 주어가 있을까 없을까? 응? 예원 씨, 대답해봐. 주어가 있겠어 없겠어? 무정하다. 당연히 주어가 있겠지. 그러면 누가 무정하다라고 하는 이 주어가 있겠죠. 누가 무정하다라는 누가 무정하다. 주어가 있겠지. 누가 누구에게 무정하다 이렇게 할 수는 있죠. 누구에게 무정하다. 만약에 보어라고 그러는데 간접 목적어처럼 쓸 수가 있겠죠. 누가 누구에게 무정하다. 되나? 누가 누구에게 무정할 것 같아요. 이 무정 다 읽었다며. 누가 누구에게 무정한 태도를 보이는 거야 지금. 소설 전체를 보면은 이형식이 영채에게 무정한 거지. 그럼 누가 볼 때 무정한 거예요? 영채가 볼 때 누가 무정한 거야? 이형식이 무정한 거지. 그럼 무정은 무정하다고 느끼는 건 누가 주체야? 느낌의 주체는 형식이가 영채에게 무정한 거고, 그러면 영채가 보기에 무정한 세상이고 무정한 사람이지. 그러면 이 소설은 영채가 볼 때 이 세상에 대한 무정함을 그린 소설로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이 소설을 전체적으로 박영채 전이라고 읽을 수도 있단 말이야. 안 그런가? 영채전으로 보면 또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영채의 이제 그 고통스러운 삶이 쭉 그려지고 있지. 영채는 아버지 박진사, 박진사. 이 장로가 대비되지. 그런가 안 그런가. 진사는 전통적인 그 뭐랄까, 뭐 별칭이라고 하나? 계급을 부르는 거죠. 과거에서 시험을 보고 합격한 사람을 진사라고 불러줬죠. 뭐 별감, 진사, 초봉 뭐 이렇듯이, 초시 이렇듯이. 진사의 전통적인 가치를 표상하는 이 별호예요, 별호. 달리 불려주는 이름이지. 물론 이름 따로 있어요. 김장로 이름 따로 있고 박진사 이름 따로 있지만은 장로와 진사라는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성격이 다 드러나죠. 그 소설을 연구하는 서사학에서 이 명명, 이 네이밍이라는 게, 이름 붙이기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 사람의 성격을 잘 드러낸단 말이야. 김장로가 의미하는 바, 박진사가 내포하는 바가 다 드러나지? 알겠지? 영채는 아버지 박진사를 구하기 위해 뭐가 돼? 기생이 돼, 기생이. 여기는 유학준비생이 여학생이죠. 기생과 여학생의 대비. 이것도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기생이 된다. 그래서 많이 본 얘기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뭐가 돼? 몸을 판다. 누구야? 아린 씨 누구야? 아, 참. 심청이지, 심청이. 이 심청이 모티프 대단히 중요해요. 미리 당겨서 얘기하지만은 여기 황해도 황주로 가지. 심청이가, 아니 박영채가 죽으러 가려다가 이 황주가 바로 심청이의 고향이었어요. 물론 배경이 중국이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같죠. 기이하게도 장소가 같아. 여기가 부활하는 공간이잖아. 영채가 부활하는 장소지. 기생이 됩니다.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기생이 된다. 그럼 이쯤 오면은 좀 상상력을 가동한 말이야. 아버지 박진사를 구하기 위해서 기생이 되는 이 영채야말로 희생양이죠. 그러면 죽은 아버지는 자살하지. 그러면 이건 조선의 모습일 수가 있겠고, 조선을 구하기 위해서 몸을 바친 하나의 표상으로, 또는 고통받는 신체로서의 여성 영채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은 왜 이런 걸 꼭 여성이 기생이 되고 이 매춘부가 되고 이런 그 비유로 한 민족이나 그 국가의 고통을 그리느냐 비판할 수 있어요. 페미니즘적 관점에서는. 거기까지 나가지 맙시다. 일단 나중에 얘기할 게 있을 겁니다. 형식은 영채와 형식 사이에서 영채와 형식이 아니고 누구지? 여러분들 잘 보나 안 보나 이렇게 쓴 거예요. 누구 사이에서? 영채와 형식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그지? 갈등할 수밖에. 이게 핵심 구조예요. 핵심 구조. 나중에 아주 멋진 그림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경성학교의 백악관 일당에게 청량사에서 겁탈당한 영채는 이게 대단히 중요해. 이른바 청량사 겁탈 사건 또는 영채 강간 사건이에요. 미리 얘기하자면은 이게 그 형식에게 일단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거지. 자신이 선형을 택하는 건 뭐 영채가 이런 몸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적어도 심리적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는 그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하는 계기가 돼요.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에피소드 중에 하나예요. 그 부분 잘 읽어야 돼요. 그런 나머지 이 전통적 가치에 충실했던 이 영채는 형식에게 유서를 남기고 사라지지. 자, 여기서 질문. 연주씨, 임연주? 꼼꼼히 읽었지? 그 영채가 읽었던 책들이 뭔가? 팍팍 안 나오나? 그 책장이 한 사람의 개성, 또 내면 풍경을 구성한다 그랬죠? 영채가 읽었던 책들이 뭐예요? 물론 아버지가 권해서 읽은 것이겠지만 나와야지. 소학이나 연려전 이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박진사 아래에서 전통적인 그 여성 훈육,
그 여성 훈육을 담당하는 책들을 읽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강간을 당했다. 뭐 강간을 실제 당했냐 안 했냐는 문제는 논란이 있는데 그 장면을 잘 보세요. 보면은 그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견디죠. 전통적인 여성이 지켜야 할 것을 못 지켰다라는 항상 이런 게 여성들에게 다 책임을 지었던 거지. 이게 여성에 관한 전통적인 폭력이었던 거예요. 이게 첫 시간에 얘기했던 담론의 문제입니다. 픽션이 이렇게 여성들을 억압하고 고통을 가했던 것이지. 자, 그 다음 자살을 하러 평양으로 가던 영채는 자살을 하러 평양으로 가는 영채는 왜 평양이냐? 자기 온 곳, 이 평양 권번, 거기서 이 권번 같은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이런 얘기하면 참 끝도 없는데 이거 밤새야 되는데 이러면은 어떡하나? 응? 이 권번하면은 기생 스쿨이에요. 아주 대단히 뭐랄까 엄혹한 훈련을 하는 그 학교였습니다. 평양 권번, 진주 권번, 경성 권번 이래서 기생학교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기생학교죠. 나중에 기회 닿으면은 이 백석 씨 공부할 때 이 권번 기생 얘기를 제대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깊게 안 들어갈 게 할 게 너무 많아요. 평양에 가서 뭐 기생 만나고 하는 장면 나오죠. 그 권번의 그 뭐 이 선생 같은 사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묘를 찾아가고 이런 것들이 있죠. 영채는 기차에서 어디에서 기차에서가 중요해. 기차. 이 기차가 이 혈인두에서도 그렇지만은 관계들을 이 중매하는 핵심적인 이 매개항이 돼요. 연결고리가 됩니다. 기차에서 만나고 기차에서 이 사랑하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있죠. 우리 영채 운명은 기차에서 유학생 김병우를 만나면서 바뀝니다. 이것도 우연에 의해서죠. 인생의 10분의 기는 우연이에요. 인생이란 뭐냐면은 자, 명심하세요. 명심이 아니라 기억하세요. 내가 만들어서 쓴 말 중에 가장 빛나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정선태 어록, 이른바 세인트 정어록이라고 해요. 세인트 정어록이라고 하는데 정선태 어록 중에는 가장 빛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문장 중에 하나. 인생이란 우연이란 입자들이 구성하는 무지개와 같은 것이다. 이거 어디 갔나 근데? 어디 갔지? 이게 움직이면 되지 이렇게. 문제가 왜 이러나 이게. 인생이란 우연의 입자들, 우연이라는 게 아니고 우연의 입자들이 우연히 만난 입자들이 구성하는 무지개와 같은 것이다. 어때? 폼나지? 폼 안 난다고? 이 무지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우연히 이 학교 왔죠? 그리고 우리 참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와서 우리가 우연히 이런 동영상으로 만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깊이 있는 강의들 천천히 할 수가 있어요. 참 인생이라는 게 참 그 양면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멋있지 않니? 인생이란 우연의 입자들이 구성하는 무지개 같은 것이다. 이 우연은 어떻게 구성해 나갈 것인지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만나는 관계들 대부분이 다 우연히 찾아오는 것들입니다. 그 우연의 한 순간들이 우리의 삶을 확 바꿔놔요.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살다 보면 알 겁니다. 여러분들 우연히 수능에서 한두 문제 틀려서 또는 맞아서 어떤 학교를 가고 이랬죠.
뭐 우연히 맞았든 틀렸든 여러분들은 정말 우연히 이 수능을 그렇게 봐서 또는 우연히 원서를 이 학교 내서 우리 한국어문학부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된 걸 정말 행복으로 여겨야 될 겁니다. 아니라고? 아, 귀한 줄 아세요. 있을 때. 자, 에, 어디까지 했나? 잊어먹었다. 아, 기차는 우리 첫 시간에 했었지. 기차라는 미디어가 없이는 이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내러티브가 성립이 안 돼요. 아니면 대단히 정말 우연히 짠 하고 무슨 축지법 쓰고 이래야 되는데 그건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 기차에서 동경 유학생 김병욱을 만납니다. 누굴 만난다고? 동경 유학생이라는 점에 또 주목해야겠지. 동경 유학생. 동경은 근대 문명의 센터에서 센터. 그래서 또 유학생이란 말. 새로운 문물을 들여오는 창구지, 채널입니다. 숨통이 트이는 거지. 김병욱이라는 이 환기구를 통해서 우리 영체는 부활을 시작하는 거야. 알았어? 김병욱은 남성이야, 여성이야? 이거 이름이 남성이라 하는 놈들이 있어요. 꼭. 지민석. 여성이지? 민석 씨 전공이 뭐야? 병욱이 전공이. 자, 병욱은 영체에게 새로운 삶을 살라고 충고한다. 이 교사 관계가 성립되죠. 여기서도 황해도 황주. 여기 황주에서 뭐 참외도 먹고 뭐하고 가족들이 정말 이 낯선 영체를 다 잘 돌봐주지. 여기서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병욱과 그 가족의 도움으로 여기저기 병욱이 오빠가 있고 어쩌고 하죠. 도움으로 기운을 되찾은 영체는 일본 유학을 결심합니다. 갱생이 시작되는 거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한편 선영과 약혼한 형식은 드디어 이제 욕망의 사다리에 올라탄 거예요. 선영과 함께 미국 유학길에 오른다. 미국 유학. 우리의 미국 컴플렉스가 우리 혈흔후부터 계속된다고 했죠. 우리 한지원 씨, 지원 씨 어디 갔나? 아직 안 왔나? 서현 씨, 우리 이거 김홍련의 동선 쭉 얘기해봐. 동선 어디서 어디까지 가? 응? 오사카에서 요코하마 거쳐서 상황, 샌프란시스코 거쳐서 워싱턴까지 가지. 이게 문명의 심장부로 가는 욕망의 동선이라고 했지. 응? 문명의 심장부로 가는 욕망의 동선이란 말이야. 여기도 역시 미국 유학교로 옵니다. 시카고 대학에 가서 뭐 4학년에 재학 중이다 이런 얘기가 마지막에 나오지. 그 과정 기차를 타고 미국 유학길에 오는 과정 역시 또 기차입니다. 기차에서 다 만나죠. 영체, 형식, 선영, 병욱인. 병욱은 기차 안에서 재회합니다. 그리고 3당지에서 홍수를 겪고 이 홍수 모티프가 대단히 중요해요. 홍수 모티프가. 이 서사문학에서 오래된 서사시부터 시작해서 이 홍수 모티프는 대단히 전통이 깊습니다. 뭐 구약성경 창세기의 홍수 있죠. 그리고 가장 오래된 서사시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최고 오래된 서사시죠.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도 홍수 모티프가 등장합니다. 모든 문명권의 신화에서 이 홍수 모티프가 있어요. 노아의 방주로 상징되듯이 홍수는 모든 과거의 잘못들 쓸어버리고 새로운 시간의 출발을 알리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카프 작가들에게 홍수는 이 지배 사회의 대재앙으로 보기도 하지만 홍수 모티프는 구질서를 다 쓸어버리고 신질서가 탄생하는 어떤 계기, 모멘텀이라고 그러지, 계기로 홍수를 딱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지. 이제 과거에 뭐 삼각관계니 뭐니 이런 거 다 쓸어버리고 배워야지요, 가르쳐야지요, 이 방향으로 쫙 가자 이러면서 소설이 싸구려가 돼요. 이러면서 이 앞까지는
영채가 자살하러 가는 전반부까지는 대단히 소설의 긴장도도 높고 밀도도 높습니다. 근데 그 이후 박영채가 부활하면서부터 이상해져요, 소설이. 이상해집니다. 예, 이 소설이 이렇게 길어진 이유는 이게 80회 전후에서인데 소설이 뒤에 이 길어진 이유는 독자들의 원성 때문이었습니다. 왜 영채를 죽이느냐고 독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 영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작가 이영식이 독자 재고는 영채가 죽은 줄 아시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아니하여 영채는 이렇게 살아났더라 해가지고 뒤로 이어집니다. 예, 많이 들었던 얘기지. 드라마에서 흔히 이런 예들 봤었죠. 예, 홍수 상랑진 홍수 이후에 이제 형식이 교사로 우뚝 서잖아. 서서 이제 그 방에서 여관 방에서 연설을 하죠. 그지? 연설하잖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워야지요. 가르쳐야지요. 하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무슨 그 이재민을 돕기 위한 예, 작은 콘서트를 열기도 하지. 가은 씨, 전가은 씨, 이 콘서트의 그 세션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영채가 부르는 노래 가사를 대략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뭘 부르든가. 그렇지, 그렇지. 찬송가 비슷한 거 부르지.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뭔가 이 기독교적 구원의 문제가 홍수 이후에 드러난 것 같습니다. 천천히 읽으면 참 재밌는 텍스트예요. 어떤가? 줄거리 가지고 1시간 얘기하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줄거리를 잘 작성하고 여기 많은 의미들을 읽어내야 돼요. 그리고 여기 하나하나들 잘 파악했죠?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나? 넘어갔지? 이걸 지워야 되는데. 그치? 짠. 자, 그러면 앞에서 쭉 얘기했었어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봤던 중요한 미디어들. 이 미디어가 무엇인지 짧게 설명할게요. 길게는 설명 못하고. 이 미디어에 관해서는 가장 중요한 책이 요거예요. 이 마셜 맥클루한 또는 마셜 맥루한이 쓴 미디어의 이해에서 이 마셜 맥클루한은 미디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잘 봐봐. 이 미디어가 영어로 어떻게 쓰더라? 응? 미디어. MEDIA 맞나? 미디어 맞지? 원래는 미디움이 단수예요. 복수 um으로 끝나는 단어의 복수는 a지 미디어. 미디어는 이 매개한다는 뜻이에요. 연결한다, 매개한다, 이어준다는 뜻이지. 이 매개라는 말의 이 한자를 알아둬도 괜찮은데, 봐봐, 이렇게 써요. 이렇게 매개, 이렇게 사이에서 중매해준다. 이 계집여자가 옆에 있지. 이게 중개해준다는 뜻이에요. 되게 중매쟁이는 여성이었던 모양이지, 오래전부터. 그리고 전통적인 신화 시대에서는 신화 시대에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나?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 샤먼. 우리가 무당할 때 예, 우리 무당이라는 말 들어봤지? 예, 무당할 때 무자가 이렇게 써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 이게 무자야, 무자. 이게 샤먼이라고 하죠, 샤먼. 저기 샤먼들은 그 여성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성인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어찌됐든 이 미디어의 확장이라는
아니다. 마셜 맥클루언이 미디어의 이해라는 책에서 이 미디어를 뭐라고 정의하냐면은 미디어란 인간 신체의 확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인간 신체의 확장. 그러면 딱 물어볼게. 이 철도는 뭐의 확장일까? 인간 신체 중에. 그리고 탱크는 뭐의 확장일까? 또 화폐는 뭐의 확장일까? 도로는 이게 쭉 이어지죠. 도서관에 가서 한번 이 책 한번 뒤져보세요. 그러면 쭉 목차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미디어가 우리가 미처 몰랐던 미디어들을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아니면 이 포털 사이트 검색하거나 아니면 서점에 들어가서 이 미디어 이해 찾아보고 목차만 보란 말이에요. 목차만. 아, 우리가 상상 못했던 이런 것들을 미디어라고 하는구나. 우리는 되게 미디어 하면 매체라고 해서 언론 매체만 얘기하지. 텔레비전이든 이 유튜브든 뭐 인터넷이든 이런 것만 얘기하잖아. 근데 기차, 아, 부터 시작해서 탱크까지 이게 다 하나의 미디어로 사유를 했어요. 이 아주 유명한 미디어 학자거든. 마셜 맥클루어는 캐나다의 미디어 학자입니다. 미디어는 마사지다부터 시작해서 좋은 책들이 많아요. 한번 참고하세요.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미디어와 서사인데, 이 서사는 내러티브, 이야기가 진행되는 걸 얘기하잖아.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인데, NARR, 에러, 이걸로 한다는 되게 이상하다. 내러티브. 서사.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문제 있겠지. 이 미디어와 이 서사에서 이 서사를 추동하는, 서사를 밀고 나가는 또 서사 연결고리를 맡는 연결고리를 담당하는 그 예로 이런 미디어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앞에서 얘기했죠. 병욱이를 기차에서 만났지. 누가? 영채가. 다시 질문. 소연 씨, 김소연 씨. 이때 그 기차에서 병욱이가 영채에게 건넨 음식이 뭐였더라? 응? 좀 나와야지. 샌드위치. 듣도 보도 못한 샌드위치를 딱 주잖아. 이게 근대의 문명을 세례받은 이 김병욱이라는 신여성이 그 구여성, 영채에게 내리는 성체화 같은 것이었어요. 샌드위치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아무튼 이 기차가 없었다면 이 이야기 전개되지가 않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신문이 없었다면 또 얘기가 안 돼요. 전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춘향전에서는 이 방자하고 이 누구야 향단이가 다 이렇게 중계를 해주고 춘향이하고 이도령이 만나고 이런 게 해주지. 이제는 전차하고 뭐야 이런 그 기차하고 또 뭡니까 이 공원이라는 근대적인 그 이 장소하고 이런 박물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정도만 얘기합시다. 여기서는 그리고 이 무정과 기차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차가 어디 나오는지 잘 보세요. 영채가 평양 갈 때 탄 기차, 형식이가 서울에서 영채 찾으러 갈 때 탄 기차, 올 때 탄 기차. 여러 상념들이 오가지 터널을 지나고 안 지나고 할 때, 그리고 경성에서 이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탄 경부선 열차 있나 없나? 있지? 경의선과 경부선. 이 기차가 없이는 이 무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혹은 간단하게 얘기는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미디어와 서사 문제, 이건 대단히 흥미진진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우리 혈흔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기관이나 기관차나 신문을 보고 무정 혈흔을 읽은 사람 금방 알 텐데 그 정상 군의관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전선에 죽었다는 걸 알지. 그리고 행동이 확 바뀌어요. 신문 기사 하나가 행동을 바꾸고 서사를 다른 방향으로 틀어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전화 한 통이 우리의 기존의 삶을 완전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지. 전화 미디어인가 아닌가? 뭐의 확장이야? 귀의 확장이지, 귀의 확장.
알겠지? 이런 식입니다. 재밌지? 재미없나? 상현씨. 음. 이게 매일신보예요, 매일신보. 음? 음. 대한매일신보를 이어받은 신문인데, 총독부 기관지라고 그랬지? 총독부 기관지의 기관지 이 전략이 뭐였겠어요? 가능하면 이 한글 신문이거든. 조선인들이 많이 읽어야겠지. 근데 총독부 신문이라 그러니까 잘 안 읽는단 말이지. 이걸 그러니까 광고로도 많이 안 들어오겠지. 어떻게 하겠어? 유혹해야지. 뭘로? 재밌는 소설로. 거기에 이광수가 딱 무정을 연재한단 말이야.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예를 들면 뭐라 그러나 도깨비가 뭐지? 응? 공유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도깨비가 어찌어찌 하는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 김혜자가 연기했던 뭐예요? 드라마들 있지. 그런 것처럼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판매 부수가 늘어나겠지. 광고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매일신보에 실려있는 다른 기사들, 조선인들을 유혹하는 기사들 또는 총독부의 이 행정을 광고하는 기사들도 읽히겠나? 안 읽히겠나? 읽히겠지. 왜 안 그래?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이런 역할을 한 거란 말이야. 소설이 신문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좀 낮춰서 얘기하자면 소설은 신문을 먹여 살리는 최고의 연예인이었어요. 소설가는. 그러다 보니까 스타가 되는 거지 이제. 그리고 요즘 연예인들 생각하면 어렵지 않을 거야. 옛날 조선시대 가치관만 해도 예술하는 사람들, 광대들이었지. 천민에 속했었잖아. 지금 화폐신이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신이 되어버렸지 거의. 우리가 팬덤이라고 그러죠. 팬덤 이런 말 아나? 덤. 덤이 뭐야? 팬덤 할 때 덤. 킹덤 이러지. 팬덤. 나라야 나라. 제국이지. 팬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 소설이라는 보잘것없었던 이 글쓰기가 근대 이 자본주의, 프린트 자본주의, 인쇄 자본주의 하에서 일약 신문 연재 소설을 통해서 스타덤에 오릅니다. 별의 나라에 오르는 거지. 자, 이게 동대문 전철역 모습이에요. 전철 모습입니다. 동대문이고. 동대문 본 적 있나? 우리 서울이 아닌 구리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 많이 있지? 의정부. 여기 대구에서 온 사람 있나? 부산? 여수? 본 적 없지? 동대문? 여기서 질문. 채연 씨. 형식이가 청량리를 가는 과정에서 이용한 교통 쭉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디에서 타? 전철을. 아이 참. 타지? 그 종로를 쭉 지나. 그래가지고 어디서 바꿔 타? 동대문에서 바꿔 타. 동대문을 바꿔 타고 청량리 교회선을 탄단 말이에요. 이때는. 이런 거 딱 머릿속에 그래야 돼. 이 동선을. 여러분들은 시험 보려고 소설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정말 문학 텍스트들을 촘촘히 읽어가면서 이 텍스트 안에 있는 이면들을 읽어내는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공을. 이 동선 잘 봐야 돼요. 동대문에서 바꿔 타지? 바꿔 타고 청량사로 갑니다. 청량사 얘기는 뒤에서 잠깐 할게요. 이게 그 당시 기차 모습입니다. 기차의 브랜드 이런 것들 나중에 얘기할게요. 대단한 위용이죠. 기차를 철마라고 했는데 철마. 정말 쇠로 만들어진 말이라 얘기했던 거지. 이때 최고 시속이 60km쯤 됐었어요. 1899년에 경인선이 처음 개통됐을 때 독립신문 기자가 개통식을 취재했는데 쓴 기사를 보면은 나르는 새보다 더 빠르다라고 했어요. 그때 시속이 20km였습니다. 20km. 20km 했는데 나르는 새보다 빠르다라고 얘기했다네. 속도 감각이 전혀 달랐던 거죠. 속도와 정치, 속도와 파시즘, 속도와 자본주의 이 얘기는 또 언젠가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속도와 정치, 속도와 파시즘 이런 거 대단히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속도가 우리 감각을 완전히 바꿔놓죠. 감각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풍경을 바라보는 감각을 일신해 놓습니다. 아무튼 동대문역 기차까지 봤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칠판 지워야지. 칠판 누가 지우기로 했나? 칠판 지웠나?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왜 안 넘어가? 넘어가지? 자, 그 다음에 무정을 읽을 때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고아 컴플렉스, 고아 컴플렉스. 이것도 혈흔후 할 때 잠깐 얘기했었죠. 김홍련의 경우 부모님이 살아있고 나중에 만나지만 10년 후에 자신이 고아라고 생각하고 지내왔다 그랬었지. 고아, 실질적인 고아로 살아왔어요. 고아로서 미국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최우등생을 졸업했던 것이지. 이 이영식 역시 이영식 몇 년생이라고 했더라? 진우 씨. 진우 씨 안 나왔구나. 문주은 씨. 몇 년생이라고 했지? 참. 금붕어의 기억력이 3초라 그러는데 3초. 썰렁한 농담인가? 1892년생이었습니다. 그리고 1910년, 11년 요 무렵에 1902년 요 무렵에 콜레라로 부모를 잃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10살, 11살 무렵에 고아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실제로 동학 전기를 보면은 이광수의 전기를 보면은 동학과 관련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하고 유학도 가고 그럽니다. 고아가 어떻게 유학을 가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자기 재능을 보이기 시작하죠. 이 고아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지 잘 보세요. 그때 형식은 부모를 여의고 의지가시 없이 돌아다니다가 박진사가 공부시킨다는 말을 듣고 찾아갔던 것일 것이라. 실제 자기 전기하고 상당히 맞나요. 이런 부분들은 마침 형식은 사람도 영리하고 머리가 좋아야지. 이게 나폴레옹 컴플렉스하고 이어져요. 곧고 재주가 있고 또 형식에 붙이는 이전 박진사와 동년지우이므로 동갑내기 친구였으므로 특별히 박진사의 사랑을 받았다. 그때 박진사의 아들 형제는 다 형식보다 대여섯 살 위로 돼 학력은 형식이 밀리고 더구나 산술과 일본어를 잘했다 나오지 형식에게 배우는 처지였다. 그러므로 여러 동창들은 형식이가 장차 박 선생의 사위가 되리라 하여 농담 삼아 시기 삼아 조롱하였다. 그리고 사위가 되어서 이제 박진사의 가업을 이어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부모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스스로 고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버지 세대와 치열하게 대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세대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또 강점들은 강점대로 한 자리에 놓고 대결을 펼치면서 자신의 나아갈 방향을 타진하는 사상가들이 있는데 이게 튼실한 사상가들이죠. 근데 이 고아는 대부분이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언어를 잘해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 박진사와 같은 박진사와 같은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도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근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신의 부모가 지금 없다는 이유 때문에 대단히 자유롭고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기댈 것도 없거니와 대결할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고아는 대단히 오만방자해지기 시작하고 자신이 곧 아버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게 이른바 고아 아버지 되기예요.
그러면서 이 고아는 자칫하면은 이 윤리적인 감각을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 윤리적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탱될 때 관계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자기가 윤리를 제정한 명령권자가 되어버리는 순간에 대단히 위험해지지. 이 아버지가 없는 고아, 이건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진짜 아버지가 있고 없고 이런 얘기 아니고, 아버지가 없는 고아는, 아버지는 대개의 경우 철학이나 이런 어떤 이런 인문학에서는 이 아버지라고 할 때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율법이에요, 율법. 어떤 그 윤리를 제정하는 사람, 우리에게 명령하는 사람이죠. 이런 그 아버지의 비유적인 성격, 은유적인 성격을 딱 파악하고 이 아버지와 대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버지를 아예 지워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강한 주체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상대방이 없는 이 권투 선수하고 계속 어떤 자기보다 나은 상대방하고 스파링을 하면서 단련한 권투 선수하고 누가 더 강할까?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나스메 소세끼나 나중에 2학년 때 배울 텐데 루신 같은 경우는 전통이나 이 아버지 세대하고 엄청난 싸움을 벌이거든. 그런데 우리 이영식은, 이광수는 자신은 신인류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 얘기한다고? 신인류다. 중에 논설에서 얘기를 하거든. 자신은 신인류다. 자기가 신인류고 자신이 바로 이 인류의 스승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한 뭐 가상한 용기라면 용기고 오만이라면 오만이죠. 자신이 가는 길이 새로운 길인 거예요, 다. 옛날 길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뭐 당당해 보이고 자기 주권적이어서 상당히 그 뭐랄까요, 강력해 보이기도 하지만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민족의 구원자라고 딱 얘기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친일로 나아갈 때도 나는 민족을 구하기 위해 친일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컴플렉스가 뭐냐면은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아버지가 돼야 되잖아. 이런 사람들은 늘 어떤 열등감이랄까 컴플렉스가 있어요. 복잡한 그 심리 상태에서 못 헤어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다운 사람이 있다, 자기가 아버지로 모실 사람이 있다 그러면 바로 품에 안겨버립니다. 이게 처음에는 민족이었어요. 민족이라는 그 아버지를,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겠다는 걸 자처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천황폐하에게 바로 안겨버리지. 이 논리적인 선들 보면은, 심리적인 그 선들 보면 대단히 흥미진진합니다. 문학적으로, 실질적인 고아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문학적으로의 고아 컴플렉스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국 문학사에서 정말 중요해요. 뭔가 전통이나 윗세대와의 치열한 대결을 통해서 어떤 근대적 주체가 형성된 게 아니고, 나는 애비 없는 자식이다, 내가 왕자다, 내가 아버지다, 내가 바로 법이다, 이 순간에 천방지축 날뛴 모습들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혼자 그런 생각도 해요. 아무튼 상당히 좀 정교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좀 거칠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아 컴플렉스 얘기. 이광수가 걸어간 길과 이영식이 걸어간 길을 뭐 바로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곤란하고, 근데 많이 오버랩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이 삼랑진 홍수 이후에 말이야, 그 세 여성 위에 딱 굴림해서 연설하는 장면 있잖아. 그 교사의 모습이지. 그게 새로운 아비의 모습이에요. 아버지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 민족을 구원한 구원자의 모습입니다. 이광수는 스스로 자기가 구원자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자기 아버지처럼 모셨던 사람도 있습니다. 일본인 그 언론인도 있고요. 일본인. 그리고 안창호도 그랬고, 또 나중에 천황폐하도 아버님처럼 모시지. 박진사에서부터 이렇게 쭉 흘러가는 과정 보십시오. 재밌나?
영채씨 재밌습니까? 여기 잘 따라왔지? 다음 배 다 왔습니다. 이제 다 온 게 아닌가 보다. 칠판 좀 지우라니까. 칠판은 왜 이렇게 안 지우나? 윤리와 욕망. 오늘 좀 길어져요. 강의가 좀 길어지니까 쭉 참고 재밌게 필기하면서 잘 따라오세요. 이 윤리와 욕망과 관련해서는 뒤에 그 삼각형, 내가 그림이라고 너무너무 애를 썼어요. 삼각형을 보면서 얘기할게요. 이 그림 잠깐 봐요. 여기. 르네 지라르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문화인류학자이자 이 문학 비평가가 있습니다. 르네 지라르라고 써요. 르네 지라르 하면은 지랄한다고 자꾸 이렇게 발음하는데 어디 가서 그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마. 르네 지라르가 쓴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라고? 제목이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한국 번역도 있어요. 이 책에 나오는 유명한 그 그림입니다.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욕망의 삼각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욕망의 삼각형. 왜 이러나? 욕망의 삼각형. 필기 잘하세요. 욕망의 삼각형 얘기하는데 이렇게 올려놓고 욕망의 삼각형. 삼각형이죠? 이게 뭔고 하니 이 subject가 뭐야? 주체지 주체. 예, 이게 주체야 주체. 뭐라고? subject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전을 꼭 뒤져보세요. 사전을 뒤져서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어떤 형용사에서 왔는지 쭉 보란 말이야. 주체고 여기는 대상이지 대상. 대상이야. 대상이란 말이야. 대상이고 여기는 이 이상적인 모델이에요. 이걸 알겠지? 모델인데 이 책 읽으면은 여기 보면은 로맨틱 라이 이 imitated desire 이러지 모방된 욕망인 뜻이에요. 모방된 욕망 로맨틱 라이 낭만적 거짓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돈키호테를 읽었어야지 얘기를 하지. 읽었어야지. 이제 대학 왔으니까 이럴 때 돈키호테 같은 거 딱 읽어보고 해봐. 딱 폼이 나잖아. 폼이. 응? 돈키호테 동화로 읽고 그만뒀을 거 아니야. 다. 맨날 풍차하긴 했었고 말이야. 돈키호테 같은 거 좀 읽으세요. 응? 은수씨, 김은수 돈키호테 같은 거 딱 끼고 다녀봐봐. 얼마나 폼이 날지. 요즘은 다 이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돈키호테 같은 건 읽어야 됩니다. 돈키호테 읽으면은 돈키호테의 꿈이 뭐냐면은 꿈이 욕망이 그러니까 이상적인 욕망, 이상적인 인간상이 뭐냐면은 중세의 가장 멋있는 기사가 되는 거야. 맞지? 아주 멋진 기사가 되는 게 돈키호테의 꿈이에요. 그지? 이상적인 기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나이트가 되는 게 꿈이에요. 가사가 아닌 기사다. 기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맞지? 그런데 옛날이라면은 이 주체가 대상으로 바로 욕망으로 치달았었어요. 이 해겔의 변제법에서는 바로 이쪽으로 이게 향한다 그럽니다. 이상으로 자기 운동을 통해서 이쪽으로 향해요. 근데 이 돈키호테 읽다 보면은 중세 이상적인 기사가 되기 위해서 자기는 누구를 흉내내냐면 흉내. 이미테이티브 디자이어였지. 아미다스라는 그 전설적인 기사가 있어요. 누구라고? 아미다스. 이 아미다스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 아미다스라는 기사를 흉내내서 갖추고서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거지. 긴 이 로드 무비식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여기서 이상적 기사의 모습들을 보여주지. 이게 미치광이죠.
그러니까 중세를 재현하고자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진진한 소설인데 대단히 근대적인 작품이죠. 이 풍자와 아이러니가 가득한 걸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키호테는 주체는 아미다스라는 기사를 매개로 해서 뭘로 해서 어? 매개로 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도달한단 말이야. 이렇게 이게 직접 도달하는 게 아니고 이게 경유를 해요. 경유를 이상적인 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미다스라는 하나의 매개 고리 연결고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 이걸 욕망이 이르는 과정, 욕망의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전에는 이 르네치라를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체가 운동하는 안에서 바로 이 대상에 이른다. 정신 운동하는 과정에서 이른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른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모방된 어떤 이 대상의 욕망을 모방함으로써 여기에 욕망이 이른다는 거지. 이해가지? 얘를 계속 모방하지만은 얘에게 도달하고자 하죠. 이거 바로 그어져 있지. 얘에게 도달하기 위해 직접 도달 못하니까 이걸 점으로 경유해서 디자이어인데 이거는 imitated desires. 모반된 욕망을 경유해서 이렇게 나아간단 말이야. 알았나? 이해갔지? 요게 중요해. 요게 욕망의 삼각형이야. 그러면은 미리 담겨서 얘기하자면은 형식이가 여기 주체라고 본다면 형식이는 누구를 매개로 해? 빨리 선영이지. 선영이를 매개로 해서 가장 이상적인 근대적인 교사가 되고자 하는 거 출세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걸 방해하는 누구? 이 삼각형이 옆으로 쏘고 그런 게 있거든. 여기 영체를 어떻게 해야 돼? 제거해야 돼. 그지? 그래 이렇게 갈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제거해야 되는데 그냥 제거하면 안 되지. 영체가 강간당했다는 정통적인 사건 윤리 규범을 들이대요. 또 비겁하게도. 그래서 영체의 겁탈 사건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자신의 알리바이를 작성하는 거, 심리적 알리바이를 작성하고 난 후에 우리 형식이는 선영이라는 그 아주 유학생을 꿈꾸던 부잣집 딸을 매개로 해서 미국에 가서 이제 교사가 되고자 하는 이상적인 근대적인 스승이 되고자 하는 길을 가는 것이지. 됐나? 이해 갔지? 훌륭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훌륭한 설명입니다. 윤정씨, 이해 갔어요? 네. 이 윤리와 욕망, 영체와 선형 사이에서는 딱 이해 갔죠? 설명을 보면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찾아온 부분이에요. 노파와 형식이 하도 간절히 권함으로 영체도 눈물을 거두고 일어나 앉아겠지. 빙수를 마시고 배를 먹는다. 뭘 먹었다고? 이거 다 알아야 돼. 이때 빙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배를 먹는다. 눈물에 붉게 된 눈과 두 뺨이 더 애처롭고 아리답게 보인다. 이 형식 왔다 갔다 하는 형식의 이 갈등들 보세요. 우유부단한 모습들. 형식은 얼른 선영을 생각하였다. 얼굴의 아름다움이나 그 부모의 귀여워함은 피차에 다름이 없건만은 현재 두 사람의 팔자는 왜 이다지도 다른고. 하나는 부모 같고 집 있고 재산이 있어 편안하게 학교도 다니고 명년에는 미국까지 간다 하는데 하나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집도 없고 어디 의지할 곳이 없이 밤낮을 눈물로 보내는 거. 이 사이에 있는 형식이 여러분이라면 누굴 선택하겠는가?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건 바꿔놓으면 하면 되니까. 응? 솔직히 얘기해. 솔직히 누구야? 태욱씨 선영이야? 이 영채야? 우리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근대적이냐 아니냐는 문제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왔습니다. 짜잔. 이 삼각형 그리느라고 힘들었어요. 다 설명했지? 다 설명했습니다. 어렵지 않아. 앞에 다 설명했던 얘기들입니다. 아까 삼각형을 예로 들면 형식이 일로 왔으면 좋았을 것 같았다. 그치? 형식이는 이제 요 삼각형 하나만 따로 뗀 거예요. 여기서 형식이는 선형을 통해서 이상적인 이쪽을 삼각형 그려야겠지. 이렇게 이상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지. 근데 얘가 지금 장애 요인이야. 그러면 이 끈을 끊어야 되지.
끊어야 돼요. 끊고 이렇게 이형식이 선영이를 매개로 해서 멋진 스승이 되고자 이렇게 삼각형이 뭐라 그러나 이게 데칼코마니처럼 짝으로 이렇게 딱 펼쳐지지. 그리고 한번 잘 그려보란 말이야. 이게 모델이 되는 거지, 모델. 그러면 이제 이건 다 지우고 요것만 보자. 이 셋 사이의 갈등만 보잔 말이야. 김장로는 서구적 가치를 대표한다 그랬죠. 이거 욕망이야. 욕망의 길이야. 이렇게. 예? 선영이야. 선영이가 대표예요. 영채는 박진사의 전통적 가치를 대표해. 윤리야. 이건 망한 조선의 모습일 수 있죠. 박진사 아버지 죽고 형제 자매 다 죽었지. 김장로는 신흥하는 이 부르주아층이지. 누구한테 물어볼 거나. 도영씨, 유도영씨. 김장로의 집이 어떻게 생겼던가? 응? 유리창이 있어요, 없어요? 실내 구성은 어떻던가? 이서연씨, 실내 인테리어. 그리고 누구야? 조현진씨. 벽에는 어떤 그림이 걸려 있어요? 어떤 그림? 이거 다 퀴즈로 봐야 된다. 이 그림을 보고 형씨 생각하는 바가 있지? 김장로가 껍데기로 서양을 받아들인 인물이라는 식의 얘기를 하죠. 잘 봐야 돼요. 잘 묘사들. 자, 여기서 이 형식이는 누굴 택할 것인가 문제지. 바로 이쪽을 택합니다. 이게 근대인이에요. 갈등 많이 하죠. 평양 갔다 오고 이러면서 갈등하다 선영을 택합니다. 여러분은 누구 택하겠습니까? 이쪽 윤리를 택해서 의리를 지킨다는 게 정근대적인 전통적인 윤리 감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화폐신이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화폐가 우리의 감정, 의식, 태도까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이쪽이 강력하죠. 이 유혹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밌지? 재미없나? 이 그림들을 잘 보고 삼각형 칠판 치워야 돼. 이렇게 칠판 잘 지우고 삼각형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잘 보세요. 이거 하나 형식을 이렇게 오고 삼각형을 짝을 하나 다 그리면 모델 두고 그리면 더 재밌겠다. 그치? 앞에 르네 지라르의 삼각형을 참조해서 괜히 어렵게 그렸는데 확실히 이해 갔죠? 그림? 자, 다 와갑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물음들이 남습니다. 네. 근대문화 할 때마다 늘 아쉬운 게 많은데 이 평양 대동문 평양 대동문도 그렇고 모란봉도 그렇고 한국 근대문학의 중요한 장소들이거든. 우리는 그걸 직접 볼 수가 없어요. 내 꿈이 이 남북이 교류가 활성화되고 여행길이 열리면은 다 때려치우고 여행 기획자, 가이드가 되는 겁니다. 문학 갱 그 기획 가이드를 하는 게 내 목표입니다. 이거 유튜브로 올리는 건데 내 꿈이 많아졌어요. 이거 동영상 강의하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는 겁니다. 동업할 사람 빨리 마음에 준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남북이 열리면은 문학과 장소들을 기획해서 평양, 정주, 신의주, 함흥, 개마고원, 온성, 경성 우리 이효석이 머물러서 글 썼던 곳이 있습니다. 이런 기획하는 겁니다. 거기서 하얼빈까지 쭉 가는 거지. 이게 안 열린단 말이야. 상상력이 달라질 텐데. 평양 대동문의 모습이에요. 그 종로통 여기 어디선가 이제 기차를 타겠지. 타고 이렇게 동대문 쪽으로 갑니다. 이 청량사인데 청량사에서 우리 영채가 갑탈당하지. 우리 절에서 무슨 그런 짓을 하나 이랬는데 옛날에는 절에서 결혼식도 하고 피로연도 하고 또 기생 데려다가 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유흥도 함께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절이라는 게 사찰이라는 게 우리처럼 이렇게 엄숙한 데가 아니었거든.
자, 그럼 이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장소들도 잘 보고, 문학과 장소, 이건 대단히 중요한 테마예요. 예, 뭐 여기서 오늘 길게 할 건 아니지만은 이 문학과 장소성, 이건 이제 3학년, 4학년과 공부를 할 텐데 이건 대단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장소 문제.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봅시다. 영체를 주인공으로 본다면 어찌할 것인가? 영체를 주인공으로 본다면. 아까 잠깐 얘기했었지?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박영채 전이라고 해서 식민지 초기 지식의 욕망은 이 형식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죠. 선생되기입니다. 선생되기. 교사되기죠. 그 다음에 새 여성 앞에 군림하는 이 형식의 모습 있죠. 이걸 여러분들은 교과서 배워왔고 이게 계몽의 전부인 줄 알았던 거지. 아주 피상적으로 본 겁니다. 이 무정을 제대로 읽은 게 아니죠. 그리고 여성주의적 독해 가능성, 아까 얘기했었죠. 왜 식민지나 민족의 고통들은 여성의 고통당하는 신체로 표상하느냐. 부정적일 수가 있지. 이건 대단히 흥미로운 테마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문제 설정해서 할 때 계속 고민하세요. 이게 다 힌트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세이 작성하는데 헤맬까봐. 그 다음에 미국 시카고 대학 4년생의 의미가 뭐냐. 이건 김홍련과 비교해서 보세요. 혈인의와 무정, 해에게 소년에게 독립신문 이런 텍스트를 했는데 이 텍스트를 찾아보고 고민을 해보란 말이야. 어떤 글을 쓰고 어떤 문제를 설정할 것인지. 제발 뭐 5개 중에 고르시 요따위 짓 좀 하지 말고. 그 다음 김홍련에서 이형식으로 변화 과정, 이것도 앞에 잠깐 언급했었죠.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여성에서 남성으로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교육에서 실행으로 이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이해는 없을 것인가. 무정에 대한 정말 다양한 해석을 열어놔야 된다. 알았지? 그 중에 일부만 1시간 동안, 넘었다 1시간이. 수업시간 지났는데 빨리 나가야지. 수업시간 지나 빨리빨리 나가야지. 다른 강의도 있잖아. 남게 얘기를 했습니다. 천천히 배워나가면 돼요. 천천히 배워나가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어때? 무정이 좀 머릿속에 들어오나?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다음 시간에 읽을 책 뭐지? 경이지 격이 나혜석의 경이. 이제 단편 소설은 일주일에 한 편씩 있습니다. 나혜석의 경이 짤막한 소설이니까 꼼꼼하게 밑줄 그으면서 뭐 이 경이가 불때면서 무슨 얘기 하는지까지 꼼꼼하게 읽기 바랍니다. 그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내가 확인할 겁니다. 확인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꼼꼼하게 읽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